한국인은 암기밖에 못해. 창의력은 없고 그냥 시험 기계지. 공부를 잘해봤자야. MIT 강의실에서 한국인을 향한 무시와 편견이 당연한 듯 쏟아지던 순간. 그런데 한 한국인 학생이 조용히 칠판 앞으로 나서자. 그 강의실은 순식간에 침묵했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강의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T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소윤입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한 서울의 중학생에서 시작됩니다. 그때만 해도 전 그저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학생이었죠. 수학은 좋아했지만 특별한 천재성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미국 발령으로 보스턴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낯선 나라, 낯선 학교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영어 실력은 기본적인 문장을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는 영화로만 접해본 게 전부였죠. 보스턴의 사립고등학교. 정문에 들어서던 첫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어로 된 안내문을 읽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설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항상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아도 괜찮을지 물어볼 용기조차 없었죠. 다른 학생들은 저를 보면서 수군거렸고 그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길 바랐지만 모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야, 저 애 왜 항상 혼자 있지? 누가 알겠어. 아시아에서 온 것 같던데. 말도 안 통하잖아. 그냥 내버려둬. 이런 말들이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처음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했지만 사실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있었죠. 그럴수록 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선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말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여기선 그저 말 못하는 아시안 소녀였을 뿐입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아도 대답할 자신이 없어 그냥 고개를 숙이곤 했어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학교에서의 존재감은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쟤는 뭐 하는지 알아? 매일 도서관에서 숙제만 한대. 아, 전형적인 아시안이네. 공부 로봇. 그렇게 저는 조용한 왕따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적극적으로 괴롭히진 않았지만 존재 자체를 무시당했죠.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적어도 수학만큼은. 수학은 언어가 달라도 같은 답을 가지니까요. 교과서를 펼치면 그 안의 수식들은 제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영어 문장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수식만큼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집중력을 높여주었고 수학 문제에 빠져들면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적분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극한 문제를 적어놓고 물었죠. 미국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를 한다는 학생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교실은 침묵에 잠겼고 저도 처음엔 주저했어요. 하지만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추는 느낌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손을 든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소유, 앞으로 나와서 풀어볼래? 선생님의 말에 앞으로 나갔습니다. 칠판 앞에 선이 30명 넘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꽂혔죠. 그 순간만큼은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초크를 들자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계산기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그려진 대로 풀어나갔죠.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는데 교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등호를 적고 답을 동그라미 치자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완벽해, 소윤. 이건 대학 수준의 접근법인데.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날 무시하던 눈빛들이 이제는 놀라움으로 가득 찼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어보다 수식이 더 편하다는 것을. 그리고 수식은 어떤 언어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수식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감이 바뀌었죠. 그날 수학 시간 이후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갈색 곱슬머리의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죠. 올리비아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해맑은 미소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소윤, 그거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었어?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어색한 영어로 더듬더듬 대답했죠.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고요. 올리비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수학 노트를 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 노트는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온전히 저만의 세계였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정리한 거야? 너무 체계적이다. 올리비아는 제 노트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오답노트 방식과 개념을 구조화하는 방법이 특별해 보였나 봅니다. 그날 이후 올리비아는 점심시간마다 저와 함께 앉았고 곧 그녀의 친구들도 하나둘 합류했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소윤, 내일 방과 후에 같이 공부할래? 내가 정리하는 방법 좀 더 배우고 싶어. 올리비아의 제안으로 첫 스터디 그룹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둘이었지만 일주일 후엔 5명으로 늘어났죠.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까지 제가 한국에서 익힌 공부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윤 노트라고 부르며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재구성하는 거야. 이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던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방식이었지만 미국 친구들에게는 새로웠나 봐요.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오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제가 한국에서 당연하게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혁신적이라고 불렸습니다. 소윤의 계획표 좀 봐. 한 달치가 다 짜여 있어. 제 공부 계획표를 보고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원에서 주는 스케줄이나 자기주도 학습 계획표가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체계적인 접근이 흔치 않았나 봐요. 월별, 주별, 일별로 세분화된 계획을 세우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따라했고 점차 그들의 성적도 올라가기 시작했죠. 스터디 그룹은 점점 학교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소윤 메소드라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처음엔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모였지만 곧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그들은 저에게 미국 문화를 가르쳐줬죠. 고향이 그리울 때면 친구들이 함께해 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서로 의지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년 동안 우리 스터디 그룹은 학교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고 선생님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공부법이 미국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특히 개념을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방식,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친구들의 사고방식을 넓혀주었다고 해요. 이런 경험들이 제게 MIT 진학의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수학과 과학에 대한 열정이 커져갔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올리비아와 다른 친구들은 제가 MIT에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고교 졸업식 날 올리비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소윤, 넌 내 인생을 바꾼 선생님이야. 너 없었으면 난 대학도 못 갔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왕따였던 날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제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MIT에서도 이 경험을 이어가리라고요.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방법론을 더 넓은 세계와 나누겠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MIT 수학과 1학년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짜릿한 기쁨을 안고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제 마음은 묘하게 조심스러웠어요. 고등학교에서 겪었던 왕따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 최고의 대학에 온 한국 유학생이라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안녕. 너도 신입생이야? 나는 에밀리야. 오리엔테이션 첫날, 밝은 미소의 금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두가 너무 똑똑해 보였고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특히 수학과는 압도적인 분위기였죠. 천재들의 모임이라고 불릴 만했습니다. 첫 수업은 고급 미적분학이었어요. 교수님이 복잡한 문제를 칠판에 적으셨고 몇몇 학생들이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답을 알았지만 고등학교 때와 달리 망설였어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죠. 뒤쪽에 계신 분, 답을 말씀해 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답을 말했습니다. 정확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순간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아시아 애들은 시험 기계야. 어디서 예습해 왔대? 또 외운 거겠지. 고등학교 때처럼 다시 귓가에 꽂히는 말들. 하지만 이번에는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곳은 MIT. 내가 꿈꿔왔던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자신감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동아리 박람회에 갔습니다. 수학 동아리, 물리학회 등 관심 있는 곳에 이름을 적었어요. 그곳에서 리웨이라는 중국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라 반갑게 인사했는데 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국인? 너네는 시스템에 최적화됐을 뿐이야. 창의성은 없어. 충격적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저를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니요. 리웨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를 중시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냥 시험만 잘 치르도록 훈련받았잖아. 여기서는 통하지 않을 거야.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미국 학생들의 편견과 싸웠다면 이제는 같은 아시아인의 편견까지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교수들의 태도는 중립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환영하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아마도 잘 훈련된 아시아 학생 중 하나일 뿐이었을 겁니다.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암기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요. 룸메이트 제시카는 친절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문화적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제 습관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그녀의 주말 파티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죠. 그렇게 MIT 첫 학기는 조용히 외롭게 흘러갔습니다. 수업은 어렵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도서관에서,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수학 노트에 파고들었죠. 수식만큼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소윤, 너 미적분학 시험 만점 받았다며? 응. 그냥 운이 좋았어. 운. 3번 연속 만점이면 운이 아니지. 같은 수업을 듣는 앤디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존경과 질투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MIT에서도 저는 수학 괴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정인지 배척인지는 알 수 없었죠. MIT 첫 학기가 끝나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목 A+. 객관적으로는 완벽한 성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이 성적이 진정한 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는 아시안이라는 편견 속에서 얻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2학기가 시작되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MIT 수학 경진대회의 대표로 제가 추천되었다는 거예요. 수학과 교수님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이 온 건가 싶었죠. 소윤, 축하해. 1학년 중에 선발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야. 수학과 학과장님이 직접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연구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한국인이래. 작년에도 아시안이었잖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밤새 문제집만 풀잖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MIT 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인 또? 공정한 거 맞아? 미국 학생들은 기회조차 못 받는 거야?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지만 댓글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일부는 저를 옹호했지만 많은 이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마치 제가 불공정하게 선택받은 것처럼요. 다음 날 수업에서 만난 루카스는 노골적이었습니다. 백인 남학생인 그는 수학에서 제 바로 다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건 고등학교 때 다 외운 거 아니야? 한국 교육 시스템이 그렇다던데. 루카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외웠다고. 아니, 그냥 너희 나라는 교육 시스템이 다르잖아. 시험을 위해 모든 걸 외우고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라서였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내가 밤새워 공부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쏟은 노력은 그냥 외우기로 치부되다니요. 한국 교육에 대한 얄팍한 이해로 나를 판단한다는 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항상 제 안식처였으니까요. 구석 자리에 앉아 수학 노트를 펼쳤어요. 경진대회를 위해 준비해야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그들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까? 아니야, 포기할 순 없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지금 물러나면 앞으로 오는 모든 한국 학생들도 같은 편견에 시달릴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리라고요. 그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공식을 외우거나 문제를 반복 연습하는 대신 자신만의 창의적 풀이법을 정리했어요. 문제마다 3가지 이상의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논문에도 없는 오직 제 사고방식으로 도출한 해법들이었죠. 이번엔 말 대신 수식으로 말하자. 이게 제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제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으니 수식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기로 한 거죠. 주말 내내 도서관에 머물렀어요. 때로는 잠들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 계속했습니다. 룸메이트 제시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간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저는 잠시 웃어 보이는 것 외엔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경진대회 일주일 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만의 접근법을 설명드리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은 제 노트를 보시더니 눈썹을 치켜 올리셨습니다. 소윤, 이건 매우 독창적인 접근법이네. 어디서 배운 거지? 아무 데서도요. 제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제 노트를 살펴보신 후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맞아. 이런 식으로 증명해 보이는 게 가장 좋을 거야.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경진대회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남은 건 제 능력을 보여줄 순간뿐이었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왜 나만 기준이 다른 걸까? 그럼 난 더 높은 기준으로 보여주겠어. 발표 당일 MIT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학과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단상을 향해 있었죠. 저는 무대 뒤편에서 발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진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은 한소윤 학생의 발표입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너무 긴장한 탓이었겠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과 1학년 한소윤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수식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는 비교적 간단했어요. 기존 공식을 활용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두 번째 문제부터는 저만의 접근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느껴졌어요. 세 번째 문제에 이르자 교수님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시한 증명 방법은 교과서에 없는 것이었거든요. 어떤 교수님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분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긍정적인 반응인지 부정적인 반응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MIT 역사상 아직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발표 준비 중에 교수님께서 도전해보라고 주신 거였죠. 그 문제를 화면에 띄우자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이 문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천천히 하지만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밤새워 고민한 접근법이었어요.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이었죠. 칠판을 가득 채우며 수식을 적어 나갔습니다. 중간중간 교수님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놀라움, 의구심, 그리고 점차 인정하는 눈빛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등호를 적고 돌아섰을 때 대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첫 줄에 앉아있던 수학과 학과장님이 일어나셨죠. 이건 굉장히 독창적인 접근법이군요.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한 학생, 이 증명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 내셨나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문제를 외우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어요. 그리고 제 방식대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쪽에서 모습을 드러낸 리웨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조용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읽어내려 했지만 이미 문을 닫고 사라진 뒤였어요. 교수님 몇 분이 더 질문을 던졌고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에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발표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여러 학생들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얼떨떨했지만 기분 좋은 순간이었죠. 이건 논문으로 쓸 가치가 있어. 수학과 부교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발표 직후 제게 다가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뭔가 큰일을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에 알림이 쏟아졌어요. MIT 학생 커뮤니티와 SNS에서 한소윤의 해법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수학과 선배들이 제 증명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심지어 일부는 소윤 메소드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있었어요. 룸메이트 제시카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소윤, 너 유명해졌어. 모두가 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증명한 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 단순히 외우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수식으로 외친 한 문장이 모든 편견을 뒤엎었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오늘 발표 정말 잘 됐어요. 제가 드디어 인정받은 것 같아요. 경진대회 발표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숙사 문을 열자 제시카가 흥분된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소윤, CNN에서 너한테 연락이 왔대. 인터뷰 요청이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CNN,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이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메일을 확인해보니 사라 덩컨이라는 기자가 보낸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한국 유학생의 창의적 수학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떡하지? 영어로 인터뷰라니. 불안했지만 이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편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용기를 내어 인터뷰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캠퍼스 내 조용한 카페에서 사라 덩컨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젊고 친절해 보였어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소윤 씨, 만나서 반가워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이야기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어요. MIT에서 1학년이 새로운 수학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드물거든요. 긴장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고 사라는 제 배경에 대해 물었어요. 미국에 오게 된 과정, 학교 생활, 그리고 차별을 경험했는지도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지만 더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선입견이었습니다. 아시아 학생은 창의성이 없고 암기만 한다는 편견이요. 사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학 경진 대회에서 어떻게 그런 창의적인 접근법을 생각해냈는지 물었어요. 어릴 적엔 외웠죠. 그런데 전 이해하고 재조립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한국식 공부의 진짜 핵심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제 생각을 처음으로 언어화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암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고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사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질문했고 저는 한국 교육의 진면목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때로는 영어가 서툴러 말이 막히기도 했지만 제 진심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MIT에서 겪은 가장 큰 도전은 학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이었어요. 너는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사라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MIT 내에서 한국인 비율 조정 논란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다니. 하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능력으로 평가받아야지. 국적으로 판단되면 안 됩니다. 저는 한국인이기 전에 한 명이 수학도예요.
만약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기회가 제한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겠죠. 인터뷰가 끝나고 사라는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MIT 캠퍼스는 술렁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인 비율, 논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졌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왜 이게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인터뷰를 읽고 생각이 바뀐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전에 저를 비난했던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윤, 인터뷰 봤어. 말하면 내가 맞아. 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터뷰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수학과 학과장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제 풀이법이 MIT 수학 저널에 등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이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학년 학생의 논문이 저널에 실린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소윤 방법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을 딴 수학적 방법론이라니. 눈물이 차올랐어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제 이름을 딴 수학 방법론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소윤아, 내가 그곳에서 외롭게 싸워왔다는 걸 알고 있단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저 제가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응원해 주셨던 거죠. 논문이 발표되자 미국 전역의 수학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턴, 하버드, 스탠포드의 수학과 교수들이 이메일을 보내왔고 유럽의 연구기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방법론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윤, 이거 정말 대단해. 내가 유명한 사람의 룸메이트라니. 제시카는 신문 기사를 흔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로 몇몇 학술지와 뉴스에 제 이야기가 실렸더군요. 한국 유학생의 혁신적 수학 접근법, 문화적 다양성이 학문에 미치는 영향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소윤 방법론이 수학계에 가져온 신선한 바람이라는 타이틀도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이제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 호기심, 그리고 때로는 경외심까지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들었어요. 이미 수학으로, 제 방식으로 증명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루카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겸손해진 모습이었어요. 소윤, 그 공식,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루카스는 제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물론이지. 앉을래? 제 노트를 펼치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열심히 경청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도 던졌어요. 우리는 2시간 넘게 수학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그가 말했어요. 난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미안해. 전에 했던 말들 다 편견이었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MIT 와서 배운 거야. 질문하는 용기 말이야. 그날 이후 루카스와 저는 함께 수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는 제게 미국 문화와 영어 표현을 가르쳐줬고 저는 그에게 문제 접근법과 구조화 방식을 알려줬습니다.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이었죠. 학기가 마무리될 무렵 교수님들로부터 여러 연구 제안을 받았습니다. 수학과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과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제 방법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밤, 창문 너머로 MIT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외국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제 이름을 딴 방법론이 연구되고 있다니요.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편견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스마트폰에 울린 알림, 한국에서 보내온 기사였습니다. 미국 MIT에서 인정받은 한국의 교육 방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고향에도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의 교육 방식의 가치를 증명해낸 셈이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방법론의 응용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수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수학으로 증명했으니까요. 국적과 인종을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요. MIT 1학년을 마무리하는 봄이 왔습니다. 캠퍼스에 벚꽃이 흩날리는 날,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받았어요. 학교 이메일함에 도착한 메시지를 읽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소윤 학생, MIT 1학년 대표 연설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학기 말에 열리는 중요한 행사에서 1학년 대표로 연설하라는 초대였습니다. 보통은 성적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갖춘 학생들이 선정되는데 유학생이 선택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특히 제가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영어도 서툴고 항상 구석에 숨어 있던 한국 소녀가 이제는 모두 앞에서 연설한다니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곧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는 이야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것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연설 준비 중에 리웨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절 무시하고 비난했던 중국 유학생이었죠.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어요. 소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논문을 읽었어. 솔직히 대단했어. 내가 너에 대해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연설 당일 대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을 때 심장이 세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설렘과 기대, 그리고 자부심 때문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학과 한소윤입니다. 자신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영어가 두렵지 않았어요. 연설에서 저는 제 여정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외로움과 편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이야기를요. 우린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도 같은 수식은 공유할 수 있어요. 계산보다 중요한 건 계산을 향한 마음이었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아름다운 해답이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체계적인 접근법과 MIT에서 익힌 창의적 사고가 만나 새로운 것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때 가장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증명해 보일 차례니까요.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로, 제 방식으로요. 연설이 끝나자 대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기립박수를 쳤고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도 그만큼 밝고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책임감이 공존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다음 학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유학생들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스크린 위로 타이핑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증명할 수 있어요. 수식으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요. 한소윤이라는 이름으로요. 오늘 MIT를 뒤흔든 한국 소녀 한소윤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영어 한마디 못하던 유학생이 수식 하나로 전 세계의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닌 창의적 사고와 진심이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 이젠 그녀의 이름이 하나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국이 답이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